인간 현존재는 존재의 말하는 소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점, 즉 존재자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는 불안이 주로 실존하는 인간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 가능의 지평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하이데거 용어를 따라 본래적 불안이라고 부를 것이며, 두 번째 줄에요. 그리고 그들 자아에서 개별화된 존재 가능, 즉 실존하는 인간 현존재로서의 개별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 존재로 본래적 새롭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인간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폭넓고도 심도 있게 계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특히 그는 다양한 기분 중에서도 불안이 탁월한 계시기능을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자신에 대한 기존의 일상적, 공공적 해석을 끊어내고 불안에 처해 있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와 이로부터 계시되는 세계 혹은 존재 자체를 단적으로 부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의 계시적 기능을 발판으로 하여 발표자는 불안의 실존적 및 존재론적 의의를 해설한다. 1절에서는 우선 공포나 두려움이라는 양태로 일상적 삶에서 은폐된 비본래적인 불안으로부터 인간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 가능의 지평을 드러내는 본래적인 불안을 구별한 뒤 이러한 불안이 곧 존재 자체를 탈은폐하는 근원적인 불안이기도 함을 지적한다. 2절에서는 불안의 섬뜩함을 피해 일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그들 자아로 살아가는 인간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있음을 문제로 삼는다. 3절에서는 인간 현존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섬뜩하고 경악스러운 불안을 수용하며 결국엔 고향과 같은 존재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불안을 겪은 이후 귀향의 국면을 서술하는 4, 5절에서는 있음의 말없는 소리를 듣고 현존재의 본래적인 자신의 존재 가능을 경험할 때 또 상세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요약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따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최선을 듣지만 일단 그러면 좀 분량은 긴데요. 중간중간에 생략을 하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뜰더링과 시작의 본질에서 하이데거는 학문적 도구에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발표문은 기존 연구들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이데거 사유 내에서의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전기, 전회, 후기라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의 존재 사회의 특징을 확인함과 동시에 현대 정보 사회에서 인간의 언어를 도구와 같은 것으로 보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순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발표문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전후기 하이데거의 중심적 단초들을 풍부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 결론 부분 전기의 현존재 역사성과 말, 후기의 존재 역사와 언어의 관계 비교하면서 전체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것 역시 그의 명확성과 다각성을 높이는 장점이다. 발표문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하이데거 언어 사회의 성격은 그것을 하이데거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함께 고찰할 때에만, 다시 말해 양자의 관계를 규명할 때에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드러나는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사회에서 근원적인 말은 양심의 부름으로 지시되며 이것은 현존주의 현을 본래적으로 계시하는 것으로서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 본래적 역사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결정을 한 다음에 곧바로 후회할 때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지 이제 눈도 별로 잘 안 보이면서 근데 어차피 해야 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어쩌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하는 질문거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문학, 철학을 포함해서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 철학을 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뭔가, 철학의 존재 의미가 뭔가, 이런 질문을 그냥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사상을 통해서 하이데거라면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그냥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발표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어떤 인문학, 철학의 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게 뭔가. 근데 이게 어쩌면 이 역사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그러한 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헤이겔을 하고 하이데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헤이겔을 굳이 하이데거와 비교한 것은 역사의 위기에 대해서 계몽주의자로서 헤이겔은 훨씬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역사의 모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결국은 그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하이데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역사라는 것을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헤이겔과 달리 하이데거에 있어서 그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헤이겔 입장에서는 역사의 발전은 그 이전 세대의 사상을 통해서 정신이 자기를 극복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역사의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하이데거는 역사를 극복할 만한 진정한 어떤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존재 진리라는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것을 지향시키는 헤이겔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이겔이 결국은 발전은 종말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하이데거는 오히려 시원 그 자체 빼놓고는 다 퇴락의 역사였다, 존재 망각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인문학의 철학의 위기 이것을 극복할 때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좀 더 헤이겔보다 절망적이고 약간 심각하게 사태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1쪽 밑에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헤이겔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뭐 아우트위벤이라는 단어를 헤이겔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한편으로는 제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보존하면서 위로 부양시키는 것 이게 변증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안 이 변증법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단어로 이해한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사실 헤이겔의 변증법은 굉장히 개혁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하이데거의 위기에 대처하는 극복하는 방법은 2000년 형사 전체를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뒤흔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혁명적인 방식을 하이데거는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1쪽 밑에 보면은 하이데거는 혁명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의 근원적이고 순수한 관계는 혁명적인 것이다. 91쪽 밑에 부분입니다. 혁명은 시온회로의 순수한 연관성이다. 단지 혁명적인 것만이 역사의 신춘부에 도달하며 이때 혁명은 단순한 와해나 파괴가 아니라 시온이 다시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익숙한 것을 변혁시키는 전복을 뜻한다. 하이데거가 만약에 이렇게 혁명적인 어떤 변혁을 얘기를 했다면은 그만큼 서구 형상의 역사가 심각한 허무주의의 역사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2쪽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유물론, 과학적 환원주의, 공동체의 쇠락, 도시적 삶의 해악들, 원자론적 개인주의, 실정적 태도, 계몽주의적 경제, 정치적 가치들을 위기의 현상으로 저희처럼 유용한 삶의 처세수를 주지 못하며 3. 세계의 수수께끼도 주지 못하며 4. 직접적으로 행동할 힘도 주지 못하는 사유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수도적 사유는 무능한 사유, 무용한 사유, 무지한 사유, 무력한 사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가 현대사회에 의미가 있을까? 외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유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적 사유는 무지의 사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지처럼 보이는 수도적 사유는
화려하고 유용성을 추구하는 소피스틱적인 계산적 사유야말로 오히려 무지에 불과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유이다. 또한 그것은 무용성을 통해 계산적인 사유의 유용성을 갖는 자기 모습과 한계를 지적하는 사유이다. 그리고 수포적 사유는 외소하고 강 교수님께서 헬데린의 시적사를 통해 어떻게 그 현대인이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라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제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주제에 관한 국내에서 그 최상욱 교수님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최상욱 선생님이 하이델버가 헬덴에 관한 강의 2권을 이미 번역하셨고, 또 시적 사유 뭐 그런 거에 대한 책도 쓰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드물게 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그 하이델버에 있어서의 시적 사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그 제 동평물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세기의 삶은 위기의 삶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기에 들어서서 인간의 삶은 더욱더 환경위기, 경제위기, 전쟁 위기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들 외에 국내에서는 인문학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위기도 겪었으며 이 위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필자는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위기의 근본적인 처방을 하이데거 철학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같은 시도에서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인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하이데거의 사유가 상과 윤리된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회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찍겠습니다. 왜 구혜선 선생님 요새 저거 재미 붙였어요? 네. 유튜브 올리는 그거 찍어도 됩니다. 그 스탑 시키고 사진으로 바꿔도 됩니다. 아 도중에 찍힌답니다 이게. 찍고 있습니다.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서 있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안 해? 하나 둘 셋. 그치, 그 말이 나와야지.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러 장 찍어보면 네, 식사 장소는 이슬밥을 샤브샤브인데요. 아마 가보신 교수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철역의 가는 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앞서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기한테 주차증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 가서 한번 동영상 찍어볼게요. 그래? 그럼 하자 여기 이거 찍으실까요? 이게 또 아니 사진도 된다고? 사진 되죠. 근데 너무 가볍다. 아니 그럼 이게 가벼워서 이게 그 카메라라는 거 아니야? 네. 응? 네. 카메라 있면서 사진이 돼요. 그럼 하이데가 그 홈피를 살리면 살아나는 거야? 여기 보면 캡처라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냥 아직 안 왔어? 네, 드세요 선생님. 이런 또 배려를 같이 필요하잖아. 옆에 분하고 다 돼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끼리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녹음하면 좋아. 네, 선생님. 지나가시죠. 저 최상욱 선생님, 오늘 저쪽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은, 야, 이게 철학이다. 강학순. 난 다 이해했지만 이게 철학이다. 야, 최고의 찬사가 왔습니다. 네,
지금